도망쳐? 그 말 한마디가 던진 돌멩이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진짜 사라지고 있던 건 기억이 아니라 재산과 신뢰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은 함정이었고 아들의 침묵은 공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걸요. 손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속였어요. 눈앞에 가족이 적이 되는 순간 세상은 너무 낯설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엘리베이터는 다시 멈췄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70세의 이순자는 강서구의 20년 된 아파트 7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일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빈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순자는 가장 먼저 거실로 나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놓인 물 한 잔을 갈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러고 나면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꾸던 다육이 화분 5개가 베란다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 화분들을 보며 남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오직 한 사람,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하준이었어요. 9살 하준이는 매주 금요일이면 순자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갔습니다. 하준이가 오는 날이면 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냉장고에 요구르트와 과일을 가득 채워놨죠. 저녁엔 손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순자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우리 하준이가 제일 똑똑하지. 할머니가 상 줘야겠네. 순자는 서랍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하준이 손에 쥐어줬어요. 하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순자의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죠. 밤이 되면 하준이는 할머니 옆방에서 잤는데 가끔 새벽에 몰래 할머니 방으로 기어들어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곤 했어요. 순자는 손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없는 날엔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가끔은 식탁에 앉아 남편과 나눴던 대화를 되뇌며 조용히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죠. 예전엔 이 시간이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곤 했거든요. 순자의 며느리 서미정은 41살로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들 정우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며느리처럼 보였죠.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윈 미정은 시어머니인 순자에게 각별히 잘해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순자의 생일엔 꼭 케이크를 사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셔야 해요. 미정은 케이크 초를 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 어색한 걸 느꼈어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죠. 정우 씨 부인 참 효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 드물어요. 하지만 순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미정의 눈빛 속에서 가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최근 들어 미정은 더 자주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러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녔죠. 어머님, 이제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나이 드셨는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정은 청소기를 들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순자의 옷장을 열어 옷을 정리하고 서랍 속 물건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심지어 순자가 소중히 간직하던 남편의 물건들까지 뒤적였죠. 이런 건 이제 버리셔야죠. 계속 붙잡고 계시면 마음만 아프세요. 아니야, 그건 여보 물건이니까 내가 간직할 거야. 순자는 남편의 낡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은 적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나이가 드니 정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불조심을 철저히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스레인지 확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냉장고 안에 숨겨둔 현금 봉투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냉동실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3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급할 때를 대비해 항상 집에 보관하던 돈이었죠. 순자는 당황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아, 혹시 냉장고 안에 있던 봉투 봤니? 봉투요? 무슨 봉투 말씀이세요, 어머님? 미정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큰 눈을 깜빡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죠.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혹시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것 같네.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 냉동실 구석진 곳에서 봉투가 나왔어요. 하지만 안을 확인하니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고 또 세었죠. 내가 잘못 세었나? 아니면 다른 데 숨겨뒀나? 순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도 헷갈리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지난주에 신청하신 대출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확인해 보니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신 정호 씨께서. 순자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호가 받았어요. 정호야, 은행에서 무슨 전화가 왔는데? 아, 엄마. 그거 제가 엄마 명의로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엄마, 가족끼리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순자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런 아이였을까요? 순자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정이 찾아와 음식을 차려줬어요. 어머님, 건강식으로 준비했어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담백하게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죠. 미정은 순자의 반찬 그릇을 자꾸 채우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 오래오래 하준이랑 같이 계시죠. 그 말이 왜인지 순자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협박처럼 느껴졌달까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파트 사이로 지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이 동네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자신의 삶이 천천히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하준이와 함께 동네 시장에 나갔어요. 손자가 오는 날이면 장을 보러 가는 게 순자의 작은 즐거움이었죠. 하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신나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살 거예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계란이랑 우유 사야지. 그리고 고등어도 사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순자 씨. 오늘도 손주 데리고 오셨네요. 하준이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하준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싱싱한 고등어 2마리를 골랐어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해주려고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0원만 주세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순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네며 생선을 받았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를 자기가 들겠다며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줄게요. 무거우시죠? 우리 하준이 참 착하네. 고마워. 두 사람은 시장 이곳저곳을 돌며 장을 봤습니다. 계란 1판, 우유 2팩, 당근과 감자, 그리고 하준이가 좋아하는 딸기까지.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순자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손자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떡볶이 냄새 나요. 그래, 우리 하준이 먹고 싶어? 네. 순자는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보며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주머니,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네, 잠깐만요. 두 사람은 가게 앞 좁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준이는 매운 떡볶이를 호호 불며 먹었고 순자는 손자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휴지로 닦아줬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하지만 순자는 문득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사라진 돈, 몰래 신청된 대출,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일까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와 하준이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아파트 현관문을 밀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마침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빨리 타자.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버튼에 불이 들어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준이가 갑자기 할머니의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순자는 놀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하준아? 하준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9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두렵고 간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하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음만이 층을 알리며 울렸죠. 3층, 4층. 뭐라고 하주나?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작은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래요. 요양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이번 주에요. 벌써 다 정해졌대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5층, 6층. 하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얘기하는 거요. 무슨 얘기를? 저는 자는 척 했어요. 그런데 아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어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것처럼요. 아빠가 말했어요. 요양원 보내면 진명에 바꾸기 쉽다고. 순자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딸기가 담긴 봉지가 비닐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시설에 계시는 게 나으라고.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하준이는 할머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내려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하준이의 말이 계속 메아리 쳤죠. 요양원 보내면 진명에 바꾸기 쉽다. 요양원 보내면 진명에 바꾸기 쉽다.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니. 그것도 집을 빼앗기 위해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순자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내려앉았습니다. 7층 복도 한가운데서 장바구니를 든 채로 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불렀나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허무하게. 하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701호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안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하준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엄마, 저 하준이에요. 할머니랑 장 보고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웃는 얼굴로 나왔어요. 어머님, 장 많이 보셨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미정은 순자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저 다정한 말투 속에 어떤 계획이 담겨 있을까요? 순자는 현관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이제 순자를 내쫓으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진명의 이번 주. 그 단어들이 가슴을 짓눌렀죠.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반찬을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시구나. 많이 피곤하시죠? 나이 드시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미정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가 이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못 박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밥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난 뒤 하준이는 할머니 방에 들어와 이불 위에 앉았어요. 순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준아, 오늘 얘기한 거 말이야. 할머니,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진짜예요. 하준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할머니가 믿어. 내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거 할머니가 제일 잘 알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 진짜 요양원 가실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가. 절대로.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건 아닐까요? 밤 9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우가 퇴근해서 온 것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우의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계세요? 거실에 있어.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순자 앞에 앉았어요. 미정도 주방에서 나와 남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순자를 바라봤죠.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온 건가요? 하준이가 말한 그 순간이. 무슨 얘긴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 상태가 좀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어디가 안 좋다는 거니?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가습을 켜놓으신 거 모르셨고, 냉장고 문도 열어놓으셨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어머님, 그게 문제예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본인은 모르시는데 주변에서 다 봤어요. 2층 사시는 박 씨 할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순자 씨가 요즘 많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어디 가시는지 잊어버리셔서 한참 헤매셨다고.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혼자 사시기엔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있는데. 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나오겠죠. 요양원 이야기가. 요양원에 잠깐만 계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자의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엄마, 나쁜 곳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이 정말 좋아요. 미정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곳인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방도 깨끗하고 산책할 수 있는 정원도 있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더라고요.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일단 한 달만 계셔보세요. 거기서 건강 체크도 하고 치매 검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회복되시면 바로 모실게요. 나 치매 아니야. 엄마, 치매는 본인이 제일 모르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봐야 알죠.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저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효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급함과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미정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만약 집에서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가스 폭발이라도 하면요? 그럼 우리도 책임져야 해요. 순자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바로 그때 미정이 소파 옆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니? 입소 신청서예요. 어머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미정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끼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맨 위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법적 보호자 서명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놨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과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우가 말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일이라는 걸요. 하준이의 말이 진실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쉬어야겠다. 방에 들어갈게. 어머님 서류는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피곤해. 순자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어서 입을 손으로 막았죠. 내가 늙어서 버림받는구나. 순자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돌보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순자를 버리려 한다니. 집을 빼앗기 위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죠. 정말 자신이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아들과 며느리의 계략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벌써 미정이 와 있었어요. 부엌에서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님, 약 챙겨드리려고요. 요즘 깜빡하고 안 드실까봐 걱정돼서요. 미정은 약통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순자는 그 약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매일 먹던 약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약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정아, 이 약들 언제 바꿨니? 약이요? 바꾼 적 없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아침에 분명히 닫아놓은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꺼놓은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잊어버린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미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복도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주 안으로 계약하려고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면 곧 매매 가능해요. 그건 걱정 마세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도꼭지를 돌릴 수조차 없었죠.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흐릿한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미정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깜빡하셨어요. 아, 그래. 순자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미정이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후에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알았어. 내가 먹을게. 미정은 순자를 빤히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죠.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순자는 재빨리 약을 손에 뱉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 가는 길에 2층에 사는 박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순자 씨,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요. 건강 괜찮으세요? 왜요? 내가 어디 아파 보여요? 박씨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깜빡깜빡하신대요. 그래서 걱정되어서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이 동네에 소문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6층에 사는 김씨 아줌마였어요. 순자 씨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님 참 효자시네요. 매일 어머님 돌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며느님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옆에 서 있던 3층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요즘 기억이 많이 나가셨대요. 불 끄는 것도 자주 잊으신다던데.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날 미친 노인으로 보는구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하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하준아 왔구나. 하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하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끼고 쪽지를 읽었어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내일 요양원 계약하러 가요. 아빠랑 같이 가요. 오전 10시요. 순자는 쪽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라니. 벌써 내일이라니. 하준아, 이거 어떻게 알았니? 오늘 아침에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자신의 편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순자를 버리려 하는데 하준이만은 할머니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준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순자는 이불 속에서 하준이가 준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약도 꺼내 살펴봤어요. 언뜻 보기엔 평범한 약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색깔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약이 날 이상하게 만든 거구나. 순자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약을 바꿔치기했고 일부러 냉장고와 가스밸브를 열어놓았으며 동네에 순자가 치매라는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모두 순자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 섰어요. 그래, 내가 먼저 가야겠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이 아니라 증거를 찾으러. 순자는 손자가 준 쪽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바꿔치기 된 약도 봉지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순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며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 말이에요. 아침 7시 미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준비하셔야 해요. 준비라니?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요양원 가시는 날이에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미정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죠. 순자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짐은 제가 싸놨어요. 많이 필요 없대요. 요양원에 다 있다고 하니까요. 미정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저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다니. 순자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하준이는 학교 갔어요. 작별 인사는 어젯밤에 하셨잖아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하준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던 게 생각났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침 9시 아파트 앞에 흰색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실버케어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운전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서 내려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어머님 타세요. 미정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저 순순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하준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인데 하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작은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하준이는 순자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하준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할머니 곧 돌아올게.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오래 계실 거라고. 하준아. 미정이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준이는 울면서 버둥거렸지만 결국 엄마의 손에 이끌려 떨어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준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며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차는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 그리고 창문 밖에서 손을 흔드는 하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을 들어 흔들었지만 하준이에게 보였을까요?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과 낡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순자가 물었지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만 할 뿐이었죠. 마침내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간판은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건물도 낡았습니다. 미정이 말했던 깨끗하고 좋은 시설과는 거리가 멀었죠. 내리세요. 운전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0월의 바람은 쌀쌀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 몇 개는 깜빡거렸어요. 멀리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씨 맞으시죠?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 배정해 드릴게요. 간호사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캐리어를 끌고 따라갔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어떤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어떤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짐 풀고 계세요. 저녁 식사는 6시예요.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핸드폰 좀 쓰고 싶은데요. 순자가 복도로 나가 다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핸드폰은 보관해야 해요. 규칙이에요. 잠깐만 쓰게 해주세요. 손주한테 전화 한 통만. 안 돼요. 가족분이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핸드폰 이리 주세요. 간호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요양원에 갇혀 지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철조망이 쳐진 울타리가 보였죠.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간호사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들어온 이순자 씨 있잖아요. 아, 7층 사셨다는 분? 네, 그분. 그 집 아들이 이번 주 안에 매도 서류 넘긴대요.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벌써요? 빠르네. 그러게요. 요양원 보내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팔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하고
두 간호사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팔아먹다니.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지만 순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그곳을 아들이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순자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감히 이럴 수 있었을까요? 순자는 혼자가 되어서 약해졌고 그 약함이 아들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저녁은 일찍 찾아왔어요. 복도에 불이 켜졌고 어디선가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렸죠. 그날 밤 집에 남은 하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함께 자던 할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죠. 하준이는 할머니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준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빠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애초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하준아, 이제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죠. 할머니를 구해야 해. 내가 할머니를 구해야 해.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하준이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양말을 신고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준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의 서류 가방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만지지 못할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하준이는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하준이는 숨을 죽이며 부모님 방을 쳐다봤어요.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어려운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하준이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이 보였고 아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그 서류를 빼냈습니다. 계속 뒤지다 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할머니가 사시던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매도인 란에는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손이 떨렸지만 그 서류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서류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원장 박준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준이는 그 명함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500만 원 입소 비용,
300만 원 추가. 하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돈을 더 준 걸까요? 하준이는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사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게 조심하며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순서대로 정확하게요. 다음 날 아침 하준이는 학교에 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공중전화 부스로 갔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할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준이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저 할머니 바꿔주세요. 이순자 할머니요. 누구세요? 여기 요양원인데 어르신들 핸드폰은 보관 중이에요. 제가 손주예요. 할머니랑 꼭 통화해야 해요. 규칙이 있어서 안 돼요. 면회 시간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준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실버케어 요양원입니다.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이순자 할머니요. 급한 일이에요. 지금 어르신들 식사 시간이라 안 돼요. 제발이요. 딱 1분만요. 하준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준이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할머니, 하준아, 하준이구나. 학교는 안 갔니? 할머니, 내가 다 알아냈어요. 하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방에서 서류 찾았어요. 요양원 계약서랑 집 파는 서류요. 사진도 찍었어요. 하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경찰에 가져갈까요? 아빠가 나쁜 짓 한 거잖아요. 아니야, 하준아.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는 더 필요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전화해. 요양원 로비 감시 카메라 앞에서 통화하자. 할머니가 준비할 게 있어. 알았어요, 할머니. 하준아, 고마워. 우리 하준이가 정말 용감하구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준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를 꼭 구해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이 요양원에서 순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노인이 아니었어요. 하준이의 전화를 받은 뒤 순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치매 노인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비틀거렸고 밥을 먹을 때 흘렸어요. 간호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우리 집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점점 순자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치매 노인은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순자는 로비를 지나다 원장실 문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안에서 정우와 요양원 원장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원장은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죠.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로비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로비 구석에 작은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카메라에 다 찍혔을 거야.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정호가 요양원 원장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하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로비 카메라 앞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하준아, 잘 들어. 할머니가 증거를 확보했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원장에게 돈을 준 것, 그게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을요. 이걸로 끝이야, 하준아.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준이는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살 아이가 경찰서에 혼자 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엄마나 아빠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그날 아침 하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할머니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인 김수연 선생님이 하준이를 불렀습니다. 하준아, 요즘 왜 그러니?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표정도 안 좋고.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김수연 선생님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잘 돌봐줬고 고민이 있으면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하준이는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위험해요.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김수연 선생님은 놀라 하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하준아? 하준이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까지.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하준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준아, 그 서류들 지금 가지고 있니? 네, 가방에 있어요. 사진 찍어뒀어요. 하준이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요양원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동거래 내역이 적힌 메모까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김수연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준아, 이 일은 선생님이 도와줄게. 우리 같이 경찰서에 가자. 정말요? 그래. 할머니를 지켜야지. 선생님이 함께 있을게. 그날 오후 김수연 선생님은 하준이를 데리고 강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생 할머니께서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당하셨고 가족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신고입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하준이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가 있겠습니다. 형사과로 연결해 드릴게요. 곧 형사 2명이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이종민 형사와 젊은 여자 형사 박소영이었어요. 두 형사는 조사실로 하준이와 선생님을 안내했습니다. 어린 친구가 용기를 냈네요. 자, 천천히 설명해 줄래요? 하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대화, 요양원으로 떠나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까지. 형사들은 하준이의 핸드폰을 받아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계신 요양원 주소 알아요? 네, 실버케어 요양원이에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박소영 형사는 즉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거기 이순자 씨라는 분 계시죠? 네,
지금부터 그분을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아무도 만나게 하지 마세요. 형사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종민 형사는 영장을 신청했고 박소영 형사는 정호의 주소와 직장을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체포하러 갑니다. 하준이는 선생님과 함께 집에 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경찰 4명이 하준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서미정 씨와 김정호 씨 계십니까? 네. 무슨 일이?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에서 정호가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어머님을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한 혐의입니다. 동행하시죠. 경찰들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정이 소리쳤어요. 하준아, 하준이가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엄마 아빠를 고발했어? 하준이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를 버린 건 엄마예요. 이 녀석이. 정우가 하준이에게 소리쳤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움직이시죠.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으로 구경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한편 요양원에서는 순자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안전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을 고발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드님과 며느님을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순자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이 날 버린 게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욕심이 그들을 버린 겁니다. 사람은 욕심 앞에서 가족도 잊어버리게 되나 봐요. 기자들은 조용히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는 나를 지켜줬어요. 9살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싸워줬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순자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하준이었어요. 김수연 선생님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는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 하준아. 할머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 못 괴롭혀요. 주변 기자들도 경찰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하준이가 찍은 서류 사진들, 요양원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바꿔치기 된 약물까지. 정우와 미정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노인학대 및 사기 공모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원은 하준이의 양육권을 순자에게 넘겼어요. 부모가 모두 수감된 상황에서 할머니가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순자는 혼자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하준이는 학교에 보내고 온 길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이, 며느리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죠.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이야.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순자는 이종민 형사를 만났습니다.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형사님, 가명 탄원서예요. 하준이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할머니, 그분들이 할머니께. 알아요. 하지만 하준이 엄마 아빠예요. 1년만 줄여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나를 버린 자식들을 위해 탄원서를 쓰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배신당한 서러움과 손주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순자는 손주를 택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하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형사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검찰청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와 하준이는 마포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김수연 선생님이 함께 와서 도와줬어요. 선생님은 하준이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선생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 잠시 들를게. 숙제도 봐주고 같이 놀아도 줄게. 정말요, 선생님? 그럼. 할머니 혼자 하준이 돌보시기 힘드시잖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순자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할머니, 학교에서도 제가 하준이 잘 챙길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짐을 다 풀고 선생님이 돌아간 후 순자와 하준이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새 집 열쇠를 받으러 관리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순자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준이가 속삭였던 그 말들, 요양원으로 향하던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눈빛까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이번엔 제가 버튼 눌러줄게요. 하준이는 작은 손으로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눈가. 하지만 그 얼굴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층을 지나고 2층에 도착했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며 환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할머니,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하준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찌개가 올라왔어요. 하준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할머니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 할머니가 건강해야 우리 하준이 잘 키우지. 밤이 되어 하준이를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잘 자, 하준아. 선생님이 내일 또 오신대. 할머니, 선생님 좋은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래, 고마운 분이야. 잘 자. 순자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이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하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려가지 않아.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던 그 순간처럼 인생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지켜준 이 사랑이 있으니까. 순자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 이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의 아픔과 용서의 무게,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어요. 옆방에서는 하준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손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요.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위로, 더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